미인의 댄스 선생님이 수업 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시신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습니다. 순찰관은 미인의 시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는 미인 여성의 시신에 대해 사악한 의도를 품고 음란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체와의 관계.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미인 선생님이 범해졌을 때 갑자기 시체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찰관은 죄수일까요? 아니면 구원자일까요? 이 놀라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6년 6월 중국 장쑤성 난징의 한 경찰서에 기이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이 장례식장에서 강제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의 마지막을 처리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러한 환경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즉시 행동에 나서 신고자가 언급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놀라게 된 건 신고자가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이미 사망이 확인되어 화장될 예정인 고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장례식장의 순찰원인 샤오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신 도난 및 장기 밀매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가끔 발생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순찰 인원을 늘렸습니다. 샤오리는 그중 한 명으로 그의 일상 업무는 시신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샤오리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갓 들어온 여성의 시신 위에 하얀 천을 들어올리자 눈앞의 광경은 전례 없는 충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시체는 사망한 상태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 없었고 그녀의 화장은 정교하고 얼굴은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샤오리는 감정이 텅 빈 싱글 남성이었는데 그는 갑작스러운 아름다움에 즉시 매료되었고 샤오리는 욕망에 이끌려 무고한 고인을 유린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그렇게 쉽게 처벌에서 벗어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변태적인 행동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샤오리가 시체 안치실의 고요를 깨트렸습니다. 시체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샤오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느닷없는 질문은 마치 청천벽력 같았고 샤오리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모독한 몸이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을 보고 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샤오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샤오리는 거의 이성을 잃고 바지조차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비틀거리며 시체 안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도 이 장면에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질문할 틈도 없이 흰 천을 두른 한 여성이 뒤따라 나오며 큰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외치며 샤오리가 성추행했다고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자세히 보니 그 여성이 바로 시체 안치실에 있던 시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크게 놀랐지만 샤오리의 실수에 비해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응급전화를 걸어 여성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여성이 한 고발과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샤오리를 신속히 제압했습니다. 여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점차 안정된 상태가 되었고 경찰의 심층 조사와 함께 사건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가족에게 문의한 결과 부활한 여성의 이름은 샤오야로 춤을 사랑하는 젊은 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며 일에 대해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샤오야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현장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놀라 도망쳤고 곧 도착한 동료가 샤오야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며 그녀의 부모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딸이 일하다가 갑자기 기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샤오야의 부모는 걱정에 가득 차 즉시 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샤오야가 과로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판단하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청천벽력과 같아 샤오야의 부모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들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큰 슬픔에 빠져 병원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 위로했지만 샤오야의 부모에게는 장례를 조속히 준비할 것을 권했습니다. 샤오야가 현지 사람이 아니지만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족들은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고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한 후 유골을 고향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샤오야의 어머니는 딸이 생전 아름다움을 사랑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샤오야에게 깔끔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세심하게 화장을 해주어 딸이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정성껏 치장된 딸을 보며 어머니는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화장 일정이 다음 날로 잡혀 있어 샤오야의 시체는 잠시 시체 안치실에 안치되었고 이후 샤오야는 강제로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샤오야가 이미 사망으로 선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그녀는 실제로 생명 징후를 잃었고 의료팀과 여러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연구와 진단을 통해 이 수수께끼의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샤오야는 극히 드문 일시적인 사망 상태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춤을 가르칠 때 큰 동작과 빠른 리듬으로 인해 몸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뇌가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심장과 맥박 활동이 현저히 약해지거나 멈추게 되어 외관상으로는 사망과 유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샤오야가 긴급히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실제로 호흡이나 맥박, 심박수 등의 생명 징후가 없었기에 의사들은 이를 근거로 사망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샤오야가 왜 부활할 수 있었는지는 샤오리의 부적절한 행동에 기인합니다. 비록 이 행동 자체는 극히 나쁘지만 이 특별한 상황에서의 격렬한 동작이 의외로 샤오야에게 물리적인 진동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 진동이 샤오야의 체내 적혈구 순환을 촉진시켜 뇌의 혈액과 산소 공급이 점차 회복되었고 결국 호흡 기능이 회복되면서 그녀가 서서히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샤오야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자신이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시체 안치실에서 깨어났고 강제로 관계를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출근 도중 불명의 인물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겪은 일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름이 끼쳤고 만약 자신이 제때 깨어나지 않았다면 화장장으로 바로 보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두려움은 지금도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비록 샤오야가 샤오리의 범죄에 의해 피해자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샤오리의 행동이 간접적으로 그녀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져본 후 샤오야와 그녀의 가족은 심사숙고 끝에 샤오리의 부적절한 행동을 추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샤오리의 행동이 완전히 무죄임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법과 도덕은 각기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샤오리의 행동은 분명 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샤오야 가족의 관용은 인도주의와 개인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샤오리의 행동의 본질과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샤오야 가족이 샤오리에게 용서를 표했지만 사회의 공정과 법치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은 여전히 샤오리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샤오리는 강한 억울함을 표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을 강제로 관계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룬 것은 이미 사망으로 선언된 시신일 뿐이며 이는 침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변명은 샤오리의 도덕적 관념의 심각한 결여와 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진취성이 부족해 졸업 후 이상적인 직업을 찾지 못했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며 부모에게 의존해왔습니다. 생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그의 부모는 그에게 장례식장에서의 일을 알선해 주었던 것입니다. 샤오리는 직장과 수입이 안정되어서도 결혼 문제는 부모의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회적 범위가 좁아 직업의 특성상 적합한 파트너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장기간의 외로움과 감정결핍은 그의 심리를 점차 왜곡시켰고 건강하지 않은 욕망을 키워 결국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재판 중 법원은 샤오리의 행동이 실제로 시신에 대한 모독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 행동이 침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샤오리의 변호사는 샤오야가 이미 사망으로 선언되었으므로 샤오리가 주관적으로 그녀의 생전 의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신모독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건 심리를 복잡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망으로 판별된 후 다시 살아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샤오리의 부적절한 행동이 의외로 샤오야의 소생을 촉진시켰고, 만약 이 사고가 없었다면 그녀는 화장되어 세상을 떠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신중히 고려한 후 샤오리에게 시신모독의 주관적 범죄 행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신모독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샤오야의 생명을 구한 점과 샤오야 가족이 용서를 표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형량을 감경하기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샤오리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의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었지만 사회에서의 논의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대중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부는 샤오리를 옹호하며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객관적으로 생명을 구했으므로 선악이 상쇄되어야 하며 심지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극단적인 의견으로는 샤오야와 샤오리를 결혼시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은 항상 공정과 정의에 중점을 두며 샤오리의 시신모독 행위는 그가 피할 수 없는 죄책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지만 그의 범죄를 면제할 이유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법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간적 배려를 갖추고 있으며 샤오리에 대한 형량은 이러한 정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는 그의 행동을 용인하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은 샤오리의 행동이 사회 도덕과 법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단순히 시신모독을 넘어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지만 이를 통해 촉발된 사회적 반성과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샤오야는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장례식장에 이송되었고 이는 중대한 의료사고로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이는 젊은 생명의 존속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병원 측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또한 정비와 규범화 작업이 시급합니다. 샤오야의 부활은 다행스러운 사례일 뿐 대다수의 고인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시신에 대한 불경이나 모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이 편안히 안식하고 존엄을 지켜야 할 마지막 장소이며 세상을 떠나는 성스러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모독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고인의 평화와 존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존경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과 법적 기준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3일 태국 동부의 촌부리주에서 경찰은 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냄새가 시체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며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사건을 중대하게 여기고 방콕 대도시 수사팀과 지역경찰이 협력해 해당 마을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마을 근처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연못 옆에서 발견된 푸른색 방수포 아래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미 심하게 부패된 사람의 다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발견은 곧바로 경찰로 하여금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중국 국적 여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은 즉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총 7개 팀, 50명의 경찰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북부 촌부리 지역의 여러 장소를 직접 탐문했습니다. 또한 12곳의 현장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 조각과 개인 물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의적으로 불태워진 분홍색 여행 가방과 가슴 확대 수술용 실리콘 보형물 2개가 있었는데 그중 1개는 여전히 가슴 부위에 부착된 상태였습니다. 이 끔찍한 증거들은 피해자가 얼마나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며
가해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범죄는 대체 얼마나 깊은 원한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범인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잔혹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4년 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중국의 부유한 미녀가 가짜 부자 남성과 만남을 가진 후 벌어진 참혹한 범죄 이야기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옌 루이미는 올해 38살로 중국 허난성 출신입니다. 오랫동안 산동성 칭다오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광동성 선전으로 이주했습니다. 40살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루이미는 미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종종 미용 주사를 맞고 얼굴 관리를 꾸준히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덕분에 루이미는 마치 20대처럼 보였으며 피부는 하얗고 매끄러웠습니다. 루이미는 얼굴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녀는 뛰어난 체력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몸매를 가꾸는 데에도 열심이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최근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플라잉 디스크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스키, 골프, 서핑과 같은 고비용 스포츠도 좋아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루이미는 명랑하고 활기찬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자존감이 높고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루이미는 소셜 플랫폼과 친구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했는데 종종 해외여행을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명품을 사는 사진들을 게시했습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독립된 수영장에 딸린 빌라에 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하게 하얗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카노 카지노인 베네시안 마카오의 라이온킹 골드카드도 선보인 바 있었는데 이 카드는 약 2297억 원 규모의 카지노에서 매출액 12억 위안을 달성한 슈퍼 VIP 고객만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수로 분실한 경우 재발행 수수료는 6만 원으로 약 1148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소 루이미는 고급 장소를 자주 드나들며 그곳에서 가끔 연예인들과 마주치고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에는 칠란, 군리나자, 판빙빙, 왕가얼, 허유근 등 중국의 유명 배우와 연예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즐기는 루이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태국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태국에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올해 새해도 태국에서 맞이했고 4월에는 태국의 송크란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루이미는 태국을 방문할 때마다 현지 음식을 즐겼으며 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는 항상 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환대가 넘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지만 택시기사가 이를 신속하게 되돌려줬다는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루이미는 태국 외에도 올해 마카오, 싱가포르 등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겁니다. 루이미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과 여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부잣집 딸일까요? 루이민의 가족은 허난성에 거주하며 그녀는 가족들과 약 2주에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락은 7월 1일이었는데 당시 언니가 집에서 쓰던 TV가 고장났다고 말했고 두 자매는 새 리모컨을 구매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을 보면 루이민의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으로 보이며 대부호 집안은 아닌 듯합니다. 따라서 루이민의 재산은 스스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이민의 언니는 동생이 대학 시절부터 이미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루이민은 2017년 산동성 칭다오에서 스베이구 루이민 피트니스 센터라는 요가 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트니스 센터는 2년 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루이민은 또다시 인터넷 회사를 창업했고 팬데믹 종료 후 선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플라잉 디스크에 열정을 쏟아 선전에서 클럽을 창설하고 코치를 모집하며 수강생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선전 지역의 많은 플라잉 디스크 애호가들은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유능한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루이민의 신분과 관련된 부정적인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산이 불법적인 경로로 얻어진 것이라는 주장부터 홍콩과 마카오의 카지노나 동남아 국가들에서 활동하며 부호들에게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곽 여성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명예훼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있는 미혼 여성으로서
루이미는 가족들로부터 결혼 압박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때 소셜미디어에 결혼 압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미녀, 미혼, 그리고 결혼 정년기를 넘긴 여성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화려한 일상을 자주 공개하는 루이미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눈에 쉽게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칭엔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칭엔의 여권에는 그가 중국 안후이성 출신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태국 경찰은 그의 출신지를 장시성 간저우라고 밝혔으며 그는 다른 국가의 여권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그에 대해 32살이라는 설과 34살이라는 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루이민과 마찬가지로 마칭엔 역시 소셜미디어에 럭셔리한 생활을 자주 자랑했습니다. 그는 랜드로버, 포르쉐, 롤렉스와 같은 고급 차량과 명품 시계를 비롯해 헬리콥터까지 등장하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고급스러운 장소를 드나드는 모습,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자주 오가며 출장을 다니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성공한 부유층 인사로 포장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마칭엔은 6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대형 기계 임대업을 운영합니다. 한 제보자는 자신의 언니가 마칭엔의 권유를 받아들여 200만 위안, 약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기계를 공동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배송된 것은 중고 보건기계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단 한 건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마칭엔에게 요청했으나 결국 돌려받은 것은 20만 위안, 약 3,82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자금조차도 마칭엔이 이전에 할부로 구매한 포르쉐를 담보로 맡긴 후에야 마련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2023년 말, 이 제보자의 언니는 마칭엔이 해외로 도피했으며 남은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마칭엔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이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4월 14일 태국의 송크란 축제 기간에 루이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새해는 친척들을 방문하고 집에서 술 마시며 모여 식사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태국은 완전히 달라요. 모두가 거리로 나와 아침부터 물총을 쏘며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날이 새도 여전히 열기가 가득하죠. 가난하든 부자든 이 순간에는 모두가 평등해져요. 정말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이후 2024년 5월 14일 루이민의 이 게시물에 마칭엔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팔로우할게. 너의 행복에 나도 좀 묻어가야겠어. 행복은 나누는 거잖아? 해당 댓글의 IP 주소는 말레이시아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마칭엔은 또 다른 댓글을 남겼습니다. 송크란 축제에서는 물을 맞는 것이 행운이래요. 이렇게 많은 행운을 받은 나도 다른 사람과 나눠야겠죠? 이때 댓글의 IP 주소는 홍콩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댓글에 대해 루이미는 당일 곧바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맞아, 좋은 말 고마워. 이렇게 해서 마칭엔은 성공적으로 루이민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후 두 사람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루이민이 마칭엔의 다정한 말과 달콤한 위로에 마음이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루이민이 원래부터 마칭엔과 같은 남자를 선호했을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켰고 결국 태국에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6월 26일 루이민은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혼자 입국했고 그날 그녀는 노점 식당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6월 28일 루이민은 방콕의 한 바를 방문한 후 차이보 슈안이라는 33살의 중국인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6월 29일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파타야로 향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6월 30일에 루이민은 친구의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7월 2일에 푸켓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고 보슈안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날 루이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약간 우울한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사람마다 자기 핸드폰이 있잖아.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글이 바로 루이민이 남긴 마지막 게시물로 확인되었습니다. 루이민은 한때 친구와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콕에 와서 남자애를 하나 알게 됐는데 아직 제대로 사귀지도 않았는데 벌써 골치가 아파. 정말 재미없어. 그녀는 이 대화에서 그 남자와의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메시지에서 남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 있어?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해? 내가 줄게. 이에 루이민은 넌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 난 정말 마음이 아파. 라고 답했고 남자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진 고작 이틀이야. 무슨 사랑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대화가 루이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우울한 게시물과 관련된 것일까요? 혹은 이 남자가 마칭엔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까요? 루이민의 친구는 이런 상황을 보고 남자들이 너무 많으면 운이 나빠질 수 있어 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가 현실이 되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6월 30일 마칭엔은 이미 방콕에 있었고 자동차 대여점에서 흰색 혼다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7월 1일 오후 5시 26분 그는 이 차량을 운전해 방콕 타임스퀘어 쇼핑몰에서 루이민과 만났습니다. 루이민은 이미 그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마칭에는 그녀의 짐을 차에 실어주었습니다. 6시 5분 마칭에는 차량을 잠시 정차했고 루이민과 함께 차에서 내려 길가에서 두리안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라마사원 도로 방향으로 걸어가며 식사 혹은 음식 구매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7시 43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돌아오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이후 차량에 탑승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방콕의 한 별장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밤 11시 이후 루이민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외부와의 연락이 닿은 시점으로 이후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7월 2일 새벽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충돌이 있었고 그 결과 마칭엔이 루이민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칭엔은 루이민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절단한 후 검은색 테이프로 포장해 그녀의 분홍색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7월 2일 저녁 7시 2분 마칭에는 렌트한 차량을 몰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차량의 GPS에 따르면 그는 70여 킬로미터를 달려 방콕을 벗어나 북부 촌부리 외곽의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7월 3일 새벽 1시 52분부터 마칭에는 북부 촌부리의 외진 산악지대를 차량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45분 그는 외딴 지역 근처에 차량을 멈추고 트렁크에서 여러 물건을 꺼내 황야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곳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마칭엔이 흔적을 감추려 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7월 3일 새벽 4시 56분 한 남자가 황야에서 물건을 태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칭엔은 루이민의 물건들을 불태운 후 유일하게 루이민의 휴대폰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루이민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시간은 7월 3일 새벽 4시 58분이었습니다. 해당 신호의 위치는 한 공공공원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루이민의 개인 물품을 처리한 후 마칭에는 차량을 몰고 여러 외진 지역에 시신의 유해를 나누어 유기했습니다. 7월 3일 오전 6시 2분 그는 마지막 유기 장소를 떠나 호텔로 돌아와 체크아웃을 했고 정오쯤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마칭에는 범행 후 호텔 객실과 욕실을 포함한 첫 번째 범행 현장을 황산 알루미늄으로 철저히 세척했으며 렌터카 차량도 세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장에서 미세한 혈액을 발견해 채취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마칭에는 2024년 7월 3일 오후 1시 46분에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을 떠나 홍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은 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으며 이후 배를 타고 마카오 카지노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칭엔이 루이민의 휴대폰을 소지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탐욕스러운 그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루이민의 핸드폰을 이용해 마카오에서 소비를 강행했습니다. 7월 4일 새벽 그는 루이민의 위챗페이 계정을 이용해 마카오의 한 까르푸 매장에서 두리안을 구매했습니다. 7월 5일 오전에는 베네시안 호텔에서 만두 등의 식품을 구매했습니다. 7월 6일 오후 5시 4분엔 1043위안, 약 19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했으며 그날 6시 40분 다시 까르푸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마칭에는 루이민의 계좌로 끊임없이 소비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루이민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해 일부 댓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루이민의 가족은 그녀의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하고 즉시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또한 이 수상한 활동을 경찰에 보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칭에는 루이민의 자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위치까지 노출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7월 10일 마카오의 한 전당포를 찾아가 명품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5만 호주 달러, 약 4,559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을 손에 넣은 마칭에는 곧바로 카지노로 돌아가 그 돈을 베팅하며 사치스럽게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전당포 직원이 시계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전당포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카오 사법경찰국은 조사에 착수한 후 전당포에 맡겨진 시계가 가짜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칭엔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7월 12일 홍콩행 여객터미널에서 도주를 시도하던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 당시 마칭엔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현금은 1,500 홍콩달러, 약 2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마카오 법원은 신원 기록 작성과 함께 5,000 호주달러, 약 456만 원의 보석금을 부과하는 강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건은 경찰로 이관되어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마카오 사법경찰국은 중국 본토 경찰로부터 중요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국에서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마카오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카오 경찰은 마칭엔의 신원을 대조한 끝에 해당 용의자가 전당포 사기범으로 체포된 바로 그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 경찰이 마칭엔의 여권을 이미 말소했기 때문에 그의 마카오 체류 허가도 자동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카오 사법경찰국과 출입국 경찰국은 7월 15일의 관례에 따라 마칭엔을 중국 본토 당국에 인도했습니다. 마칭엔은 도박 중독이 심하고 대담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 그가 체포될 수 있었던 것은 루이민의 가족이 비교적 신속하게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고 과정 중에 한때 납치 및 몸값 요구라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7월 6일 오후 3시경 루이민의 중국에 있는 한 여성 친구가 아무리 연락을 시도해도 루이민과 연결되지 않자 여러 경로를 통해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화 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친구는 루이민이 잘 사용하지 않던 전화번호를 떠올려 전화를 걸었고 놀랍게도 이 전화번호가 루이민의 언니에게 넘어가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루이민의 가족은 비로소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루이민의 실종 이후 한 친구가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루이민 가족의 수색을 돕고 방콕과 파타야 경찰에 신고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루이민과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차례로 초대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루이민이 태국에서 만났던 남성 친구인 차이보 시아는 이 그룹에 참여한 후 루이민의 매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 28일에 루이민과 저녁을 먹었고 7월 2일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7월 8일 루이민의 매형과 보시아는 음성통화를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때 보시아는 돈을 좀 더 준비해야 한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루이민의 매형이 지금까지 모은 10여만 위안, 약 1,900만 원으로 충분하냐 라고 물었고 보시아는 부족하다, 최소 100만 위안, 약 1억 9천만 원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돈을 마련해 태국에 오면 협상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타야에서 신고를 돕고 있던 2명의 루이민의 친구들은 의심스러운 태국 현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30만 위안, 약 5,742만 원을 지불하면 루이민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루이민의 가족은 곧바로 해당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는 계속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태국 경찰의 조사를 통해 해당 전화번호가 이미 해지된 번호임이 밝혀졌습니다. 루이민의 가족은 허난성에 거주하며 평소 루이민과의 연락이 많지 않았고 1년에 3-4번 정도만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루이민의 친구들을 거의 알지 못했고 방콕과 파타야에서 신고를 돕던 보시안 등도 낯선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루이민의 연애나 감정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상황을 오해하고 루이민이 납치되어 몸값으로 100만 위안, 약 1억 9천만 원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10일 중국 주 태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루이민의 70대 아버지와 몇몇 친지들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태국 경찰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태국에서 루이민의 가족을 대신해 신고를 도왔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따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가짜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태국 경찰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점차 공개하며 수사를 본격화하자 루이민의 수색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채팅방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우려하면서 점차 조용해졌고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루이민의 가족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마칭엔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민은 이전에 마칭엔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가족들은 아무런 정보도 얼지 못했습니다. 또한 루이민이 6월과 7월에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과거에도 루이민에게 태국 방문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루이민은 가족들과 함께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안심했다고 합니다. 루이민의 가족은 그녀가 태국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주로 방문한 곳들이 몇몇 관광지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국에 대해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루이민을 해친 용의자 마칭엔이 체포된 것입니다. 루이민의 가족은 중국의 형법이 태국보다 훨씬 엄격하고 마칭엔도 중국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중국에서 심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방콕에서 발생한 만큼 태국 경찰은 중국 정부가 용의자를 자신들에게 이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악랄한 사건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여전히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마칭에는 왜 루이민의 가족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대신 루이민을 해친 걸까요? 루이민이 남긴 휴대전화는 별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이득을 얻을 가치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작 2,000위안, 약 38만 원으로 추산됐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막대한 형량입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대신 마칭에는 부유한 젊은 여성 루이민을 속이고 조건 좋은 남자인 척하며 루이민으로부터 2,000위안 이상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든 페르소나는 가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